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. 구정 연휴가 시작됐습니다.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시댁에 갈 필요도 없고 전을 부칠 필요도 없어서 어머님 죄송해요. 오늘 영상을 대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뉴질랜드 국경만 열려 내가 달려갈게 빠방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캐나다는 정말 2개월밖에 안 살아서 생활적인 비교를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그냥 한번 좀 들어주세요. 제 의견이 어떤지.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서치를 직접 하셔서 가장 최상의 본인에게 맞는 나라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 두 나라가 주는 지리적인 요소 그리고 환경, 기후 이런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캐나다가 좀 더 편하다, 뉴질랜드나 호주가 좀 더 불편하다, 뭐 이런 사사로운 거 그리고 뭐 나중에 세금을 몇 퍼센트, 1, 2%더 떼간다,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뭐 나라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기후가 저 뉴질랜드 기후가 사실 너무 그립기는 해요. 제가 여기서 여름을 아직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이 기후가 나의 어떤 앞으로의 살 나라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끼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딱 두 가지가 그리운 게 너무 그린이 그 초록초록한 그 뉴질랜드의 이런 색감하고 바다가 사실 많이 그립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보니까 한 10살 미만은 저는 그냥 제가 단순하게 내린 결론은 10살 미만은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 데가 너무 퍼펙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10살 이상 되면은 그런 그린이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적인 것들이 조금 떨어지니까 뭐 크게 상관없다. 근데 이제 제가 2살도 채 안 된 이제 둘째 잭슨이가 있기 때문에 잭슨이가 10살 때까지는 나는 그냥 마음껏 그냥 잔디에서 뛰어놀고 뭐 365일 중에 비 오는 날 빼고는 충분히 그런 활동이 가능한 뉴질랜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기는 했어요. 근데 제가 왜 뉴질랜드를 떠나게 됐냐라는 이 그 코비드를 겪고 1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처음에는 국경을 너무 오랫동안 닫아놓는 뉴질랜드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.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, 어, 내가 변했네. 뉴질랜드는 가장 뉴질랜드스럽게 지금 코비드를 대처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럼 나는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, 지금은 왜 내가 여기가 자꾸 화가 나고 싫어지는 걸까? 물론 그 나라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뉴질랜드 국민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.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나는 이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야겠구나. 근데 정권이 바뀔까? 재선이 2020년도 9월에 이루어졌으니까 3년 주기거든요. 그래서 2023년 9월에 다시 노동당이 집권을 하느냐, 아니면 국민당의 그 누군가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나타나서 정권을 재패를 하느냐, 이거에 따라서 이민법도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많은 유튜브 분들과 기사들이 이렇게 오픈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그 뉴질랜드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플랜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뉴질랜드 오래 살면서 어떤 교민분들이 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? 이렇게 빡시게 살지 마세요. 이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동안 뉴질랜드의 어떤 정치, 정책 이런 거는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들여다볼 기회는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왜 뉴질랜드는 이렇게까지 대체를 하냐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막 품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렇게 막 기사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거죠. 물론 의료 기술이 딸린다라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는 가장 큰 것이 뉴질랜드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원주민이 마오리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서 제약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음.
근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그 노동당이 마오리의 지지층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혜택과 이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안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민자로서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죠. 근데 이제 뉴질랜드 인구 구조를 보면 한 17% 정도가 마오리 인구고, 그리고 한 8% 정도가 이렇게 퍼시픽이라고 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죠. 근데 이들이 거의 25%이기 때문에 이민자들과 거의 맞먹거나 아니면 에이션 이민자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뉴질랜드의 첫 번째 이 정부에서 이번에 그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농장 주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막 이렇게 건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체로 내놓은 게 그 섬나라에 있는 그 레이버 그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뭐 격리 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게 우선권을 발행을 했잖아요.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들은 뉴질랜드는 이민을 받아들일 때 이 레이버, 그러니까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론트 라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민자로서 충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민자들, 기술 이민은 고수익, 고학력,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, 그러니까 키위들과 거의 키위들 중산층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포커스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죠. 그러면 처음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계획을 하실 때, 예전에는 왕년에는 뭐 이렇게 뭐 빌더도 하시고 플러머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트레이드 쪽, 이쪽으로 일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승산이 많이 있었는데, 지금은 근데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바뀌어지기는 했어요. 지금 뭐 요리 뭐 이런 거 다 날라갔죠, 이민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새로운 뭐 기술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이 클래스 일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언어적인 것과 경력적인 것, 그리고 그 정도까지 레벨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뉴질랜드 학업을 새로 시작하신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.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적인 것과 금액적, 시간적인 게 충분히 예산이 되시면 뉴질랜드의 어떤 기술 이민에 굉장히 석세스풀하게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여행 왔을 때 캐나다 보고도 와, 훨씬 잘 사는 나라네, 이걸 알기는 했지만 이제 실제로 와보고 뼈저리게 느꼈는데, 이번에 더 놀란 거는 뉴질랜드도 물론 복지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뉴질랜드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고 2년 있다가 영구 영주권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.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영주권 받고 다 신청을 했었는데, 또 그 제가 사는 20년 사이에 정책들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 비자잖아요. 근데 18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양육수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 한 명당 월에 500불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, 학생비자, 워크비자 상관없이 거주 기간이 지나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둘째를 데리고 오면은 월에 1000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. 이 점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또 어느 정도 이게 이민을 한 이후에 자리를 잡고 나서 나의 수익이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만 이상 벌면 혜택이 하나도 없고,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뭐 18만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뭐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벌면 정부의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성까지 가게 되면 내가 뭐 복지 혜택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라를 막 옮기고 이런 것까지는 않아요. 근데 이민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제약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. 뭐 물론 당연히 금액적인 것들이 가장 클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뉴질랜드는 생으로 자기 돈으로 정말 이 준비를 모두 다 해야 되는데, 캐나다는 자녀가 같이 있으면은 내가 학생 비자라도 이렇게 수당을 주네? 근데 그리고 팀 문화를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저도 바라보고 한번 외식하면은 너무 지출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, 반면에 입장을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팁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팀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워킹 홀리데이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정착하고 싶다, 그러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프론트 라인에서의 업무를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캐나다에 더 많고, 그리고 이 팁으로 생활하고 웨이지로 월급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금액적으로 내가 세이빙하기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
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뉴질랜드를 캐나다랑 뭐 비교해서 까려거나 단점을 들추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.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 쥐라 뉴질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예전에 제가 유학원 업무를 할 때 이민 고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담을 했던 내용이 영주권을 따기까지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. 영주권을 받고 나셔서 어떤 삶을 뉴질랜드에 하실지를 지금부터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탄탄한 삶을 준비하세요라고 제가 항상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고객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다들 너무 자리를 잘 잡고 계시는 몇 안 되시는 저의 고객분들은 한국에서 영어 준비를 하셔서 6.5를 받아오셨고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준석사 이상의 그러니까 전문직을 살리셔가지고 고학력의 공부를 하셨고 한국에서 어떤 전문직 뭐 보안이라든지 IT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하시다가 경력을 살리셔가지고 뉴질랜드에 그 경력을 이어가셔서 영주권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지하게 받으셨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제가 상담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고객을 대할 때 어떤 입장이었고 저는 실패하는 분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민하는 힘든 과정을 옆에서 같이 막 보듬어주고 이러기에는 제 에너지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캐나다에서 와서 보니까 그 이민의 그 삶의 형태가 굳이 제가 뉴질랜드에서 안내 드렸던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뉴질랜드에서 이민을 실패하고 캐나다에 오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민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의 어떤 사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좀 이렇게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또 역으로 돌아와서 뉴질랜드에 대한 안 좋은 이런 레퓨테이션이 올라가니까는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영주권만 보고 이민을 플랜하시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뭐 시간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근데 나는 꼭 이민을 하고 싶고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만 먼저 보고 플랜을 짜시고 그 다음에 이민 후 플랜은 또 새로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본인 상황에 맞춰서 플랜을 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전 조건에는 캐나다가 더 잘 부합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뉴질랜드가 원하는 그 기술 인민상에 맞으시는 분들은 뉴질랜드를 같이 트라이 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다양한 뭐 이 복잡한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기는 했습니다. 저는 어떡할까요?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나름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는 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밴쿠버나 이런 데 조금 더 여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 대한 어떤 그 생활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와 닿아야지 제가 뭔가 플랜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뭐 브이로그 뭐 이런 걸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